반갑습니다. 김철입니다. 오늘 박연아 교수님이 큰 짐을 저한테 집어 주셔가지고 제가 부담이 많은데요. 사사키 교수님은 제가 생전에 한 3번 정도 강의장에서 토론회장에서 뵀던 것 같습니다. 워낙 온화하신 표정이고 또 여러 여기 실버 산업이랄지 간병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많이 배웠고요. 제가 초고령 사회 일본이 사는 법 저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 이 사사키 교수님을 추모하는 자리에서 기조강연을 제가 맡아가서 이걸 어떻게 풀어낼까 굉장히 또 고민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한 30분 이내에 주어진 시간에 거의 제가 한 달 동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 나름대로 이 30분 동안 오늘은 특히 이제 돌봄이 주제여서 사실 이제 돌봄의 품격이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은 돌봄이 이제 가장 중심에 간병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간병의 품격이라고 제목을 달아왔고 사사키 교수님이 이 간병의 품격을 일본의 상황을 여러분들 설명을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하실까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오늘 사사키 교수님을 추모하는 자리여서 나름 사사키 교수님의 좀 빙의를 해서 제가 사사키 교수님이 간병의 품격이랄지 돌봄의 품격이 일본을 통해서 이야기해 줄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무거운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주시면 제가 사사키 교수님 빙의했다고 해서 절대 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원래는 매일경제 신문사라는 이제 기자 생활을 한 25, 6년간 했고 그 중에 이제 특징적인 게 2000년도 초 중반에 일본에서 특파원 생활을 했던 게 이제 이 길로 가는 이제 계기가 됐는데 이쪽의 컨텐츠를 제가 연구하고 컬럼 쓰고 책 쓴 게 한 15년 된 것 같습니다. 그 15년 됐을 때 이게 마이크가 한 15년 이제 됐는데 그 동안에 제가 15년 동안에 간병에 대해서 돌봄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계기로 시작이 됐고 그 과정에 지금까지 어떤 경험을 했고 그거를 제가 경험한 거를 같이 풀어내면서 사진과 함께 여러분하고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갈까 합니다. 제가 위에가 좀 가려져 있네요. 여기 부분께서는 이제 다 일본어를 이제 잘 아시니까 그러실 텐데 제가 사실은 이제 한 15년 전에 모 금융사로부터 이 시니어 관련 고령사회 관련해서 잡지를 만드는데 참여해달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에 관심을 갖다가 처음에 이제 제가 저기 비서라고 위에를 썼는데 비밀스러운 책인데 이 책을 처음에 사실 접했습니다. 접했던 이게 혹시 우에노 치즈코 교수님 여러분 다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반응이 별로 안 좋으시네. 어떻게 보면 이게 늙어가는 준비, 노년에 대한 준비라는 책이었는데 제가 이 책의 목차를 좀 이제 공유를 하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혹시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그 향노학 그러니까 항노학이 아니에요. 엔티에이징이라고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하는데 제가 이 책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인사이트를 받는 거는 엔티에이징이 아니고 프로에이징이라고 하나요? 영어로 치면 어떻게 보면은 노년을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시대로라는 이 장이 있었고 이 두 번째가 이제 간병과 가족. 그러니까 가족이 이때는 다 이제 돌봄의 주체였는데. 그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라는 이 장의 주제였고, 간병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며느리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며느리 이따 또 이야기 드릴 텐데, 그 다음에 3장이 개호보험이라는 이제 개호보험이 사회를 바꾼다는데, 이 책이 나온 게 2008년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장기요양보험 도입된 게 아마 2008년이었을 겁니다. 8년이었는데 제가 이거 돌봄과 간병을 이야기하고 그 개호보험을 들으면서 야 이거는 일본은 엄청난 돌봄의 선진 문화를 이미 공유를 하고 실치를 하고 있구나. 이거 우리나라가 꼭 받아들여야 할 텐데 이런 이제 뭐 굉장히 이 절실한 감정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2008년에 이미 우리나라가 이 장기요양법을 도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지식이 일천할 때여서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소위 NPO 같은 돌봄에 있어서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의 가능성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오늘 뭐 김정일 교수님도 소개를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뉴실버가 전체의 이제 고령 사회를 바꾸는 이야기. 이거를 제가 이제 이 목차를 가져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 앞으로 우리 초고령 사회 그리고 초고령 사회가 가장 당면하고 생각해야 될 이 주제들이 여기에 다 적혀 있지 않느냐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공유를 한 거고요. 이 책에서 제가 이제 재밌게 생각했고 이 돌봄의 주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그 황홀한 사람이라고 책 보신 분은 안 계십니까? 왜 그러냐면 일본 책을 봤다는 게 아니고 이 번역이 돼서 한국에도 유명했는데 황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황홀한 사람이? 제가 시간이 많으면 이렇게 물어보고 장난도 치고 그럴 텐데 오늘은 주어진 시간이 짧으니까 이 교감이 안 돼서 저도 지금 굉장히 딱딱합니다만 일단 황홀한 사람은 이 치매를 이제 본인은 황홀한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제 제가 치매가 안 와가지고 황홀한 사람이라는 이제 책이 그때 여류 작가에 의해서 1972년에 나왔는데 이게 어떤 제가 저기에 치매 간병 커밍아웃 가족의 이제 가족이죠. 치매 가족을 간병하는 거에 대한 이제 커밍아웃의 내용의 책입니다. 근데 이 주제 여기에 이제 주인공은 직장 여성이거든요. 나중에 꼭 한번 읽어 보십시오.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근데 직장 여성인데 이 직장 여성이 시아버지를 모시는 이제 치매 시아버지를 모시는 이제 그 과정이었어요. 네. 한 장면만 이제 소개를 하면 힘들게 이제 일 보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일본 집은 이제 아파트가 보통 아니고 이제 2층 집으로 단독주택이 많은데 들어왔더니 이제 아버님을 이제 뭐 데리고 저기 마당에서 이제 그 뭐죠? 이제 이 고상한 말로 뭐라 아니 오줌이라고 만드는데 소변을 넣고 이제 있었는데 한쪽에서 그거는 이제 남편이 들어오면서 그 광경을 보거든요. 아버님을 이렇게 모시면서 그 상황을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외면이라고 해야 되나 못 본 척하고 방으로 올라가서 2층 집이죠. 이제 2층 방에 올라가서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직장 여성 부인이 아버님 모시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 쿵쾅쿵쾅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듣고 위에서 나 왔어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고마워 했던가 나 왔어 이제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고해 뭐 이렇게 대사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수고 많아 이제 이 말을 듣고 그 직장 여성이 그래도 이제 피로를 좀 풀었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 있어요. 예전에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보통 며느리가 아예 같이 같은 방에서 이제 자면서 그렇게 간병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문제도 있긴 한데 그 이야기가 이제 이 황홀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황홀한 사람이 그때 가족의 치매 환자를 모시는 그거가 예전에는 다 터부였는데 알려지는 게 그거를 이제 커밍아웃 하면서 이 책이 그때 당시에 200만 부가 팔렸거든요. 여러분들 200만 부가
이 엄청난 부수입니다. 출판계에서. 빌딩을 지었어요, 빌딩을. 그 판매액으로. 요 책이 신초인 건데, 그래서 그 빌딩 이름이 애칭으로 신초 빌딩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이 아까 말한 노년의 준비라고 책을 쓰신 그 작가분이 요 사례를 처음에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코오라크라고 황락이라는 이제 책의 사례를 드는데, 요거는 이제, 보통 잎이 노랗게 해서 떨어지잖아요. 그런 의미의 이제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남편이, 여기도 이제 며느리의 그 간병, 치매 아버지 간병 이야기인데, 남편이 소설가입니다. 소설가인데, 그 아버지 치매를 부인이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일본은 이제 쯔야라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날 밤새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오시는 분들한테 감사 인사 전하는데, 그때 감사 인사를 전할 때 이 남편이 누구도 감사하고 누구도 감사하고 누구도 감사하고 했는데 자기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단 말을 안 한 거예요. 안 해서 나중에 이 부인이 이혼 서류를 들고 서운함을 표시했는데, 나중에 이 소설가가 일본의 유명한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 상을 이제 받아서 시상식 수상하는 여기 자리에서 예전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못한 그 아내의 고마움을 전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거를 그나마 이혼하려다가 수용했다는 이야기고, 이게 이제 90년도 나온 책이거든요. 한 20년의 간격으로 그 간병에 대한 며느리들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책은 제가 못 구해가지고 2000년대 책이 20년대 책이 있는데, 그때는 아버님을 모시기 위해서 가족들이 회의를 했는데 장남이 내가 모시겠다, 부인의 허가 없이 그 말을 했다가 바로 이혼을 당하는 이제 또 하나의 책이 있었거든요. 그 즉시 이혼. 그 20년의 과정을 이야기를 아까 그 우에노 치즈코가 그 책에서 하면서, 과연 가족의 간병이 며느리, 그때는 이제 가족 간병이라고 하면 거의 며느리의 책임이랄까요? 며느리 역할이 컸으니까. 그걸 이야기하면서, 간병은 과연 며느리의 몫인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서, 남편, 할아버지들이나 할머니들이 간병을 받고자 하는 대상이 누군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많이 하고, 그거를 이제 보서, 저는 그때 이런 거를 잘 이제, 못 느끼고 그랬으니까,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이끌어내는 게, 이 개호보험이 이 과정을 거쳐서 간병이 가족에서 문제에서 이 사회가 떠안는 이 흐름을 이런 식으로 풀어내고,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제가 사실은 이 책이 저의 이제 이쪽 분야로 발을 깊게 내들인 아까 앞에 책이 이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일본이 2000년도에 개호보험을 도입을 하면서 그 개호보험을 도입했을 때의 일본의 이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 이제 전달해드리면, 그때 이 개호보험을 도입하자고 하니까 모든 정치인들이나 또 나이 드신 남자분들이 며느리의 시아버지를 모시는 일본의 이런 미풍장속을 이런 법이 해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그 정조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역풍이 불어가지고 개호보험법이 통과되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간병의 이제 사회화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에도 곧 있으면 올 것 같고, 그거가 이제 결정체가 개호보험이구나, 이거를 내가 남들보다 먼저 알았으니, 비서를 통해서 먼저 알았으니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검증을 해봤더니 2008년에 우리나라가 이 장기요양보험을 도입을 했더라고요. 그거 보고 야, 우리나라가 엄청난 나라구나,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 기적적인 그런 식으로 기적적으로 도입을 했구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쇼크를 제가 받았던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결국은 가족의 간병에서 사회화로 가는 이게 이제 일본의 지금까지 흐름이고, 이 간병의 사회화에서 그 다음 단계는 뭔가를 일본이 지금 돌봄, 간병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여기 일본의 돌봄의 과정에 이제 빠져가지고 여러 이제 컬럼들을 쓰고 하다가 한 5, 6년 쓰다가 이제 책을 하나,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길을 찾다라는 책을 냈는데요. 자꾸 이제 초고령 사회 일본의 길을 찾다라고 책을 내니까 길이 저한테 뭐냐고 자꾸들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변에서 강의하면. 그래서 제가 길을 찾았다는 게 아니고 찾다고 했지, 제가 언제 길을 찾았다고 하면서 저도 모른다. 그냥 일본이 찾고 있는데 그거를 저는 전할 뿐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고 다니면서 질문들이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들이 이제 많이 나와서, 제가 매경에 있을 때 이거 다시 현장을 가야 되겠다. 최근 현장을 해서 2017년에 19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복지산업 박람회 HR 많이 이제 가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일본하고 네트워크도 있고 그래가지고 선진 복지 시설을 가다라는 그래서 매경에서 요즘 지금도 하던데, 최근에 하던데 그거는 아류고요. 제가 이제 매경에서 나와서 어쨌든 8번을 제가 2년 동안 2개월에 한 번씩 선진 복지 시설을 가다 해서 프로그램을 큰 복지 박람회가 도쿄에서 HCR이 10월에 있고, 4월에 오사카에서 베리어 프리라는 또 큰 박람회가 있고, 후쿠오카도 조금 작지만 그런 박람회가 있습니다. 제가 도쿄만 가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오사카 이렇게 돌아다니느라고 이 8번을 이제 갔다 와서, 저기의 프로그램은 특징적인 요양시설을 한 2곳, 4곳에서 한 5곳 정도 가고, 산업박람회를 이제 가는 코스로 제가 8번을 갔다 왔는데, 한 20분을 계속 모시고 갔다 왔어요. 한 30여 곳 가면서 제가 그 요양시설에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느꼈고 또 공유 드리고 싶고, 아마 사사키 교수님도 그 부분을 여러분하고 이제 공유를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마음에 그 부분을 하나 공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복지산업박람회에서 제가 보고 느낀 거를 이제 많이 가보신 분도 있고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2가지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간병의 품격이라는 게 뭔가 나 나름대로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드리고 공유를 하려고 하고요. 그 요양시설에서 제가 이제 느낀 것들을 이제 좀 나열을 했는데, 약간 암호 같은 겁니다만은 아주 사소한 것에 사실은 이 복지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상에 이런 문패, 유니트 케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몇 가지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사진으로. 제가 2017년에 처음 일본에 가가지고 한 대여섯 군데, 일본은 이제 특별 양호 노인홈 특양이라는 거가 있어서 이제 공공시설도 있고 유료 노인홈 민간시설도 있는데, 제가 가서 좀 많이 이전에 한국과 다른 부분은 이 사소한 것 같지만 요 문패였어요. 그 요양원에 각각 계시는 각 방의 문패였는데, 이 호수가 써 있지 않고 요런 다 주소, 이 부분에 이게 실제 주소는 아니겠죠. 이 요양원에 이런 주소를 쓰고, 또 여기는 지금 안 넣어놨는데 도라에몽 이런 얼굴을 갖다 자기 좋아하는 캐릭터를 갖다 놓고 이런 모습에 제가 좀 이런 배려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했고요. 요거는 엘리베이터 안에를 볼 수 있는 이런 시설이었고, 요거는 지금 제가 요거를 크게 이제 찍지 못했는데, 이 요양원에 갔더니 목욕탕이 있더라고요. 목욕탕을 소개시켜 주는데,
이런 이 긴 레일이 있어서 이게 뭐지 봤는데 요 레일을 타고 휠체어를 타고 쭉 들어가면 몸을 담글 수 있는 휠체어 채 몸을 담글 수 있는 목욕탕도 있고 이런 게 선진 시설인가? 이런 이제 처음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집 같은 문패,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욕탕, 이런 배려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때만 해도 제가 이제 보통 보면 여러 명 요양원에 가면은 일실에 한 4명, 뭐 6명 많게는. 일본도 사실은 이게 아직도 그 다실 요양원이 있습니다. 이거 있는 건데 2002년부터 일본은 이제 개인실로 다 바꿨거든요. 새롭게 2002년 이후로 지어진 거는 다 1인실이고 그 전에 이제 지어진 거는 다인실도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유니티 케어라는 건데 이렇게 소위 보면은 각각 1인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집같이 내 집같이 거실을 이렇게 공유를 하고 집도 방도 자기 개인실이다 보니까 집에 거의 자기 있는 집에 있는 물건을 그대로 갖다가 집같이 그냥 자기 방도 집같이 이런 꾸미는 모습을 보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다인실의 수용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런가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만은 일본도 2002년부터 이렇게 1인실 유니티 케어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실 이게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주기는 했다고 해요. 근데 이런 그래도 요양원이 이제 내 집 같이 느낄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이미 시작이 됐죠. 유니티 케어.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재밌는 여기 이제 무코야마인가 있는데 한 30년 된 요양원인데 여기가 보면 호텔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지금부터 30년 전이니까 벌써 이제 40년 됐네요. 40년 전에도 이런 발상, 이 굉장히 긍정적인 이 요양원이 호텔이다라는 이제 발상을 갖고 요 분이 이제 그 요양원의 이제 대표 사장이신데 사실은 이제 90살 어머니를 이어서 지금 계속 하고 계신 분인데 이게 이제 제가 계속 이제 같이 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느낀 게 이 두 가지인데, 여기 앞에 이제 잘 안 보이시지만은 밥국 냄새는 곁에서 비밀의 문이라고 적어놨는데, 여기가 1층에 이제 그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곳이에요. 근데 주로 이제 사시는 분들은 2층에 2층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2층에 올라갔더니, 밥하고 국은 2층 올라갔더니 이게 밥국 냄새가 나서 옆에서 보니까 밥하고 국을 미역국이나 이런 거 미소시루라고 그러는데 된장국을 2층에서 이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 이거를 안 눌러가지고 2층에서 물어보니 치매극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런 냄새를 맡음으로써 식욕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어서 밥하고 국은 2층에서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거기서도 그런 배려가 있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했고 또 하나 여기에서 제가 이제 조금 놀란 거는 이 문을 밖에 나가려고 출입을 하려고 하는데 문이 이분들은 그냥 나가는데 저희들이 나가려고 그러니까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문이 안 열려서 이거 어떻게 나가지 했더니 나중에 이 회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저기 센서를 이렇게 하고 발에 밑에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면 문이 열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치매 환자분들은 보통 우리나라에 이제 배회에 있고 사고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암호를 이렇게 눌러서 나가게 이제 보통 하는데 여기 그렇게 암호 같은 거를 눌러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옆에서 그 치매에 걸린 할머니 할아버지 유심히 보고 있다가 쟤들이 나를 가다 놨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든 거기를 탈출하려고 길을 쓰는 모습이 있어서 그거를 알고 그 다음부터는 가다 놓는 게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기 환자분들이 뭔지를 모르는데 자기가 가다 놓는 게 아닌데 자기가 이게 뭘 잘 몰라서 못 나가는구나라고 오해를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이제 복잡한 장치를 숨기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를 들었고요. 이것도 이제 간병의 기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요양원은 여기 공공요양원인데 여기 요양원의 특징은 여기 이제 가서 물어보면 여기 지금 걷는 거 여러분들 여기 이제 걷지 못한다는 것은 이렇게 여기서 브리핑을 했는데 여기서 핵심 말은 이 요양원은 들어오시면은 최대한 여기에서 이 걷기 운동 뭐 이런 걸 통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이 목표를 가지고 하는 공공 요양원입니다. 일본은 이거를 여기 계셔서 들어오셔서 요양원에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촉진 그런 이제 배려 시책을 만들어 놓은 이제 그런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이제 걷지 못하고 이런 게 안 걸어봐서 훈련을 안 해서 기억을 잃어서 이게 걷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다시 이제 걷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이제 실적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또 일본의 요양원들에 그게 있었고 여기는 이 요양원은 요양원이 다시 이제 거기 계시는 입주자들만의 그 장소가 아니고 그분들이 이제 그 지역의 외부 사람들하고도 이게 소통할 수 있는 그 요양원으로서 열린 요양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요 시설 대표가 이 요양원 1층에 라디오 방송국을 차려서 여기에 오신 분들이 다양한 이제 외부 출연자분들과 함께 여기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꽤 많은 분들이랑 여기 요양시설을 다니면서 그때 이제 누구 한 명 중국 분이 한 번 계셨어요. 중국인이 같이 제가 참여를 했는데 이 중국인이 참여하신 거는 일본이 지금 중국도 60세 이상이 벌써 2억 명이 넘었었거든요. 65세 이상도 곧 있으면 2억 명이 넘었을 정도로 굉장히 고령화가 빨리 되는데 그래서 이 요양시설을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중국인이 같이 참여를 하다가 마지막 날 저하고 술을 먹으면서 근데 제가 그때는 부장이었던 것 같았어요. 근데 부장님 중국인은 이 요양 사업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랬더니 제가 한 3일 쭉 돌아다니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요 친구가 요양보호사입니다. 젊지 않아요. 일본 가면은 물론 이제 나이 드신 요양보호사분도 많이 계시지만 의외로 남성분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밝은 얼굴로 하는 거 보고 인상적이었는데 여기는 요양보호사들이 요양원 입주자들한테 어떻게 자기가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이런 요양원의 모습인데 중국 그분이 이걸 돌아보시더니 요양을 보니까 남에 대한 배려가 핵심인 것 같아요. 요양원의 서비스는. 그런데 우리 중국 사람들은 남에 대한 배려가 DNA적으로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건물은 잘 지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자기가 지내보니까 우리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듣고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중국 이야기가 앞으로는 중국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볼보 요양 서비스의 핵심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게 많이 보셨을 거니까 여기 HCR이나 복지상 박람회, 베리어 프리 같은 데에서 제가 쭉 봐왔던 건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다 여기 아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굉장히 고령자들을 이동시키는 데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장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되게 느낀 거는 여기는 침대에 계신 분을 이걸로 떠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작업인데 이 작업에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어떻게 침대에 계신 분을 옮기는 걸 지켜봤는데 이걸 지켜보려면은 5분을 지켜봐야 돼요. 이게 빨리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이렇게 들어서 옮기고 있는데 요거 한번 봐보세요.
의자가 내려가겠습니까? 일어나지 걷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눕기가 어려운데 이 의자가 내려가서 백커가 이제 뜯어져 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냥 누시면 되고, 제가 시간 있으면 다시 저거를 끼워가지고 올라오는 것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한 7, 8분 걸려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리 기술이고 좋은 집 만들어도 인내하고 옆에서 보지 않으면은 이거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제 나름대로 생각이 굉장히 들어서 제가 일본이 사는 법의 키워드로 함께 천천히라는 키워드를 써서 여러분들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배설에 대한 장치인데 저희 아버님도 제가 작년에 보내드릴 때 이게 제일 문제였거든요. 요 배설. 이거는 이제 보시면 여기 이 가루를 딱 넣으면은 급냉이 되고 얼마 있으면은 특수 비닐에 툭 떨어지면서 고체가 돼서 바로 버릴 수 있는 이걸로 간이 화장실인데 제가 이거가 있었으면 아버님 보내드리는데 좀 편히 보내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가서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술 고령화하고 기술이 맞는다 해서 여러 가지 기술의 문제인데 요거 하나만 보내드리고 지금 이 사람이 머리를 계속 갖다 지금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서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은 샴푸가 되는 이제 겁니다. 굉장히 흡인력을 가지고 쏘면서 계속해서 빨아들이는 이런데 이게 다 이제 누워 계시는 분이랄지 여러 가지 머리를 못 감는 상황에서의 어떻게 대응을 하냐의 기술로서 이런 기술들이 많이 쓰인 거고 근데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 거를 보고 이런 기술이 곧 간병 돌봄의 품격에 큰 역할을 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두 가지의 특징적인 걸 보여드리면 요거는 그야말로 첨단 기술이 다 도입된 요양원입니다. 뭐 이런 보조기구 이거는 각각의 환자들의 수면 상태 체크 요거는 이른바 로봇들, 애완견 로봇들을 가지고 이거를 전문으로 하는 요양원이 있어서 이코노미스트지에도 환자가 되고 이런 곳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후쿠오카에 가면 요리아이라는 여기는 식사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집같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이런 곳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아주 젊은 친구들한테 주변에 요양보호사들이 이 할머니들하고 같이 계신 할머니들하고 담소 나누고 여러 가지 도와주고 여기는 이른바 자유로운 요양시설이고 여기에 센터장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기술이 많이 발달됐는데 여기에 접목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기술이 들어오는 순간 배우죠. 돌봄은 무너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극단적으로 있었는데 여기 이 사진 온 거는 굉장히 다양한 의자도 있고 탁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다양합니까? 물어봤더니 다 기부를 받다 보니까 이게 다양하게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말씀하신 이런 최첨단의 간병의 방법, 이런 자연에 맡기는 간병의 방법, 이 두 가지의 간병의 중간쯤 어딘가에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봐야 될 간병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또 치매 이야기가 나오시겠지만은 일본은 치매가 굉장히 고령화 사회에서 간병에서 문제가 되는데 치매를 공개적으로 제가 제일 앞에 황홀한 사람이라는 책도 소개를 했지만 치매를 이미 오픈하고 이미 요즘에는 같이 함께하고 이 사진은 요양원 치매 환자들이 근처에 있는 세차장에서 알바하는 사진입니다. 이 치매 환자들이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돌봄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일본은 올해부터 치매 기본법을 설치해서 고령사회에서 치매에 대한 간병을 어떻게 해나갈 건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국가 원칙을 세웠고요. 마지막 동영상 하나 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世界的にも認知症っていうのは誤解されてるところがある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うんですけれども、認知症になったら何もできなくなってしまう。で時に社会から認知症が隔離されてしまう。そうじゃなくって認知症の人たちと一緒に普通の暮らしができる、そういった寛容な社会を作り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した。
私たちはホールスタッフ全員が認知症レストランを期間限定でオープン。そしてあえてこんな看板を掲げた。ごめんなさい、これ。ちょっと忘れるやつごめんなさいね。なんだっけ、言えないですよね。おしゃれでお料理がすごく美味しく、でもその結果間違えてしまったら笑ってごめんねって全然いいですよって言える、そういう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一番大事。看板を掲げることで間違えてもまあいいかっていう印象があってもなくても心がとても軽くなる、ハッピーな空気が生まれたんだろうな。間違いでしょ。なんかユーモラスで。注文間違えるレストランがあってもいいじゃないか。誰にでも普通のことなんだというふうに受け止められれば全く問題なく関係を結べるんだなと。そしてさまざまな企業が注文を間違える料理店に賛同し、イベントが広がっている。この料理店の中で起きたことが社会全体に広まったら誰もが生きやすい社会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思います。역시 저한테 30분 내의 강의는 무료고요. 그걸 아마 교수님들 이미 예상을 하셨을 것 같고요.